신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직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대 신라 왕권이 최고점을 찍은 시기가 있었다. 그 신라 왕권이 최고점을 찍을 때 퍼뜨리려 했던 사상이 뭐가 있었다고요? 유학을 퍼뜨리려 하다 보니까 이때는 많이 강조하던 게 학교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학교는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여기 하나. 체제 정비의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고요. 귀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신문학 때는 잘 됐고 성덕왕 때까지 이어지다가 경덕왕 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신문학 때 누구 폐지하고 경덕왕 때는 백성들한테 토지를 줬었고 그게 경덕왕 때 다시 부활했다. 경덕왕 때 마치 황제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화 정책을 피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귀족들이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줬던 것 같다라는 거죠. 한편 보면 이게 귀족권이 다시 부활하고 왕권이 좀 꺾이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신문학 때는 왕실에서 주도해갖고 가문사를 만들었다면은 여기는 귀족이 건의해서 만들었었다는 것도 좀 차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야, 이름에 경자 들어가면 왕권이 기우는 거라 그랬죠. 이름에 해자 들어가면 피살된 왕입니다. 이걸로 이제 무열계가 끝난다. 소위 말하는 신라 중대가 끝나고 하대 신라가 이제 꺾이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국왕을 끝으로 끝나는데 이때 아닌 게 아니라 귀족들의 힘이 세지다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귀족들의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대공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지정의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해공왕이 죽어요. 피살됩니다. 자, 그거 중에 피살에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게 선원이에요. 선원. 선덕왕과 원성왕이 저기에 관여했었는데 얘들이 지들이 왕이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김씨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 김씨들이 보기에 뭐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그럼 나도.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선덕왕과 원성왕이 왕이 됐다라는 게 선덕왕이 왕이 되는데 얘는 무열계가 아니라 이제 내물계라고 합니다. 내물계가 다시 왕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물계가 다시 왕하던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얘가 왕이 되고 원성왕은 상대등으로 삼았었는데 그 상대등 출신의 원성왕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러고는 원성왕 자손들이 계속 왕이 돼요. 원성왕이 왕이 되는데 원성왕은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고 무열처럼 못하란 법 있어? 한 거예요. 그래서 원성왕도 유교를 강화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왕도 자기 중심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대세가 된 겁니다. 노력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노력했다는 게 국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졸업시험을 봐요. 국학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랑은 달라요. 일반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국학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공부했나? 라는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강조하려고 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미 꺾인 상황이라 되짚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독서산품과라는 시험을 만들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력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시기가 좀 꺾인 시기라. 이어서 신라 먼저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원성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합니다.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들 하나가 나이가 너무 어린 친구가 왕이 돼요. 그 어린 친구가 왕이 되자 그 삼촌이 그 자리를 뺏어버립니다. 야, 이거는 이제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왕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걸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이게 조선의 세조랑 비슷합니다. 헌덕왕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가게 돼요. 그래서 헌덕왕 때 정말 큰 반란이 발생하는데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무열계가 왕위를 부정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꽤 컸었어요. 상당히 컸었습니다. 신라 경주가 있다면 경주 위에 상주가 있죠. 그 경주 밑에 청주가, 그때는 청주가 진주가 청주였었어요. 진주를 장악하고 그리고 전라도의 광주, 전주 그리고 충청도 청주까지 이 경주를 에워싸갖고 거의 다 차지했었어요. 일으킨 적은 공주였었고 그러니까 공주 충청남도죠. 충청북도, 전라도까지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까지 아우르는 지역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열계 반란까지 있었다. 이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시기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근데 이게 좀 해석해 좀 여지가 있는 게 왜 지금 무열계가 왕을 뺏기고서 여기서부터 뺏겼는데 점점점도 있었고 이게 38대 왕이고 41대 왕인데 왜 지금? 이런 얘기도 합니다. 헌덕왕 앞에까지는 무열계도 적잖이 배려가 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 관직을 하고 있었는데 헌덕왕이잖아요. 얘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키워야 되는데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을 내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무열계들이 지방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불만 가진 거예요. 중앙에서 관직 생활할 때는 그냥 살만했어요. 내가 뭐 무열계인데 관직 잘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어. 괜찮아? 지금 좋아? 굿? 좋아. 그러고 있었는데 얘를 중앙에서 빼갖고 지방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방으로 여러 군데를 돌렸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호응할 수 있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게 김원창난이 커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좀 헌왕이다. 그때 헌범이 헌범이 낡은 범위, 옛날 범위 한번 들고 일어났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원창이 중앙으로 못 들어오고 있죠. 지방관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열받았었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기 지방을 했었던 지역 사람들 다 구슬러 갖고 그 사람들 협조시켜 갖고 정말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신라의 거의 한 반이 참여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 엄청 컸던 겁니다. 자, 김원창이 공주에서 일으킨 겁니다. 지역 되게 잘 물어봐요. 이 지역도. 자, 공주에서 진압되고 난 뒤에 그 아들 잡히지 않고 평양에다가 수도를 만들겠다고, 나라 만들겠다고 그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지금 서울 북한산을 공격했다가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 이 친구도 나는 일으켰었다. 헌범, 옛날 범들이 일으켰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불씨를 당깁니다. 헌덕왕 아들 흥덕왕이 왕이 되는데요. 이제 판세가 좀 바뀌어. 신라는 골품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제에 들지 못하면, 우리 아빠 신분이 좋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신라 절대 출세 못하거든요. 특히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출세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지방 촌놈이었었던, 지방 아마 평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신라 땅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꿈을 펼칠 수가 없지. 이러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당나라는 이게 여러 나라 민족들이 융합돼 들어오는 약간 용광로 같은 데였었거든요. 받아줬었거든. 심지어는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빈곤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하고 신라 사람들이 빈곤과를 많이 봤었어요. 이걸 봐서도 당나라가 발해를 지방 정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인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것도 되게 좋은 반박 근거입니다. 빈곤과 응시했다는 거. 그래서 장보고는 평민이니까 빈곤과를 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싸움은 잘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당나라 군인으로 취업하러 갑니다. 근데 마침 당나라가 또 밀란의 시기야 거기가. 그래서 밀란의 시기 때는 위기가 기회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 덕분에 밀란을 진압하고 다니면서 제법 승진을 합니다. 근데 워낙 밀란이 많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있죠. 당나라 전역을 떠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보는 견문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당나라가 전 세계 물자가 모이는, 당시 뭐 세계 1등 국가에 있었으니까 전 세계 물자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는 돈이 되는 구조와 그 흐름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도 맛을 보고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신라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의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많이 봤다. 그걸 막아줄 테니까 군부대를 하나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대개 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GOP 같은 건데 이건 국가가 만드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개인이 요청해서 만든 진이 생겨요. 그걸 청해진이라고 합니다. 청해진. 이거는 국가가 허락을 해준 거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장보고 힘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세가 바뀌어요. 이걸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여태까지는 난이 터져도 중앙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었었다면 이게 어디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장보고가 여기서 권력을 가져봤다, 힘을 한번 보여줘봤다라는 게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갖고 힘을 가지는 집단이 등장하는 약간의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호족이 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분쟁을 벌일 때는 얘들의 목표는 신라 왕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신라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밀란이 발생하면 얘들은 달라. 얘들은 뭐죠? 신라 자체를 부정한 애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호족이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신라는 부정되거나 없어질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보고의 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덕왕 때 장보고 등장해갖고 청해진이라는 걸 만든다.
흥덕왕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신라 귀족들이 너무 배따지가 불렀나 봐. 나라 다 이기고 물자가 막 그 경주를 다 몰려들다 보니까는 넘치잖아요. 오죽하면은 금입택이 30개가 넘었대. 금칠한 집이. 그리고 민가는 이제 백성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 말하는 겁니다. 왕실이 아닌 민가 집들을 보니까는 기와집이 넘쳐나. 기와집이 아닌 데가 없고 밥을 할 때 나무로 짓지 않고 숯으로 지을 정도로 이 물자가 넘쳐났다랍니다. 그리고 중국 물산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 명품만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사치에 기울다 보니까는 흥덕왕이 사치 금령을 내렸다라고 돼요. 이거는 당시 귀족 사회가 너무 호화롭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 이거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흥청망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치 금령 내렸다. 흥덕왕 때 청해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귀족들이 중앙 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신라 하대 때는 왕이 엄청 많이 바뀝니다. 그게 막 집중됐다가 마지막에 불꽃을 날린 게 여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한국 역사에서 여왕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여왕인데 이때 신라가 완전 바닥으로 가게 돼요. 진성여왕이 등장했었을 때 이게 이제 9세기 말인데요. 이때 기록상 밀란이 처음 나타나게 돼요. 자, 이제 어디가 들썩들썩 한다고요? 여태까지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장탈전에 불과했었다면 이제 여기가 들썩들썩 한다는 겁니다. 얘들이 들썩들썩하면은 신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본격화된다. 우리 기록상 최초의 밀란이 뭐냐면요, 처음으로 애원한 겁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그래요. 상주입니다. 상주. 지역사 한눈 가면 지역사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경상북도 상주에서 원종과 애원 처음으로 애원했다. 이게 우리 기록상 최초의 밀란입니다. 등장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해 왔고요. 그러니까 밀란이 발생해도 그냥 거의 수수방관하는 정도였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었던 세력들이 중앙이 전혀 통제를 못하니까 세력을 구축해서 얘들이 점점 신라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독립한 세력들을 호족이라 부르는데요. 호족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호족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호족들이 다 여왕 때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왕 때 신라는 사실상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궁예, 견헌, 그리고 죽주, 즉 안성의 기헌, 강원도 원주의 양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둘이 제일 유명하죠. 자, 그리고 진성여왕이 죽고 난 뒤에 결국 애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진성여왕이 조카한테, 아들이 없어갖고 조카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뒤에는 뜻밖의 박시왕이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심각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안정되지 못한 되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요. 이게 이제 10세기인데요.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후삼국 시대가 언제인지 만약에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옆에 혹시 누가 있나요? 누가 있으면은 요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10세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싸우는 시기로 들어갔다 하시면 돼요. 몇 세기? 10세기 때다. 이때 후삼국 시기가 됩니다. 발해는 발해대로 있고요.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가 다시 정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중에 후백제가 먼저 세워집니다. 900년, 이건 901년입니다. 자, 그중에 견훤이라는 사람은요, 상주 호족 혹은 상주 농민이라고도 합니다. 밀란이니까 농민 세력 중에 힘센 놈을 호족이라고 하거든.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하고요. 귀족만큼 힘은 좋지만 신분이 낮았던 애들. 그래서 얘들은 뭐 농민이기도 하고 그냥 양민이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은 있어. 그걸 큰 족속이라고 하고 호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주 호족 아작의 아들이었었다. 그리고 본인 직업은 군인이었었고요. 군인 출신 중에서도 호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군진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군대 근무, 이 사람이 근무 잘 쓰다가 군대를 이탈합니다. 이탈해갖고 광주 지역 가갖고 이제 독립을 해요. 근데 광주 지역에서는 아직은 국가를 세우지 않았어요. 광주 지역에서 전주까지 오고 나서 거기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전주 어딘가에, 그때 완산주가 전주죠. 전주 어딘가에 궁예의 궁궐터가 있을 건데 아직도 몰라요. 다만 고려가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궁궐을 없애버리고 거기 연못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라고 추정하는 곳은 있어요.
거기를 발굴을 하면, 그래서 견훤의 흔적이 나온다면 전주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지나 이야기거리가 되는 지역 하나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뭘 찾지는 않았고요. 어디 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견훤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나오기도 했어요. 아주 작긴 하지만. 자, 됐습니다. 이게 이랬다라고 돼요. 견훤이 원래 와이프가 있고 나중에 와이프를 또 얻거든요. 이때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과 집단의 결합이거든. 마치 우리 연맹왕국 때 집단이 뭉쳐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광주에서 만났던 여인, 광주 호족과 결혼했었을 때 낳은 아들이 있었고요. 전주로 이동하고 난 뒤에 전주에서 새장갈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다시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따로 나와요. 근데 결혼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지금 중요하고 귀할까요? 광주 호족의 여자가 귀할까? 전주 호족의 여자가 귀할까요? 전주겠죠. 지금 전주에서 나라 세웠으니까 이 호족들이 나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돼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 호족 출신의 여자한테 편애하다 보니까는 전처 부인의 아들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이성계하고 되게 비슷해. 이성계는 함경도 촌놈이었었잖아요. 그 시절에 만났던 여인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이제 개성으로 공무원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25살에 개성으로 이제 고려에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성에 와서 개성의 명문가 집안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개성에서 살려면은 그쪽 집안의 명문가의 배경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여자를 더 총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난 아들을 나중에 세자로 세우다가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졌잖아요. 여기도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후백제가 망해요. 우리 역사에서 전라도가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 일으킨 것 때문에 그 전라도 패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유일했었는데, 후고구려 궁예가 세우는데요.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승려고요. 궁궐을 벗어났고 직업은 승려가 됩니다. 선종이라고 불렸었어요. 선종. 자, 왕건 세력을 흡수해요. 왕건은 해상 세력입니다. 경기도 개성의 해상 세력인데 백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건을 흡수하는데, 왕건이 해상 작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요. 견훤의 후방을 칩니다. 이거는 되게 무모한 작전이었었는데, 오죽하면 우리 3대 상륙 작전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견훤이 전주에 있는데 전주 아래 나주를 점령하니까요, 견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견훤의 발목을 묶는 굉장히 큰 작전을 성공한 거였었어요. 이걸 계기로 왕건이 나중에 시중, 즉 총리까지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왕건이 금성, 나주 말합니다. 나주 공략에 성공했다. 그 지역사 되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왕건의 입지를 이만큼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건국을 송악에서 했거든요. 간단히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이런 상황이 돼요. 호족들이 쟁패하게 되는데, 신라는 지금 경주밖에 통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방은 전혀 통치를 못합니다. 거기에 궁예가 원래 힘을 키운 곳은 어디였었냐면은 그 경기도 안성에서 기원이라는 사람 밑에 갔었는데, 이 사람은 궁예를 쓰질 않았대. 그래서 궁예의 실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여기 탈출해갖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양길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양길은 궁예를 10분 활용했대요. 그래서 궁예의 실력이 좀 발휘되게 됐답니다. 그래서 궁예가 유명해지게 돼,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세력을 키워나가는데요. 결국은 양길이 이 사람을 의심하니까요, 양길을 뒤집어 엎고 오히려 거기에 세력가가 돼요. 여기서 이제 판을 키워나가는데, 이 서해안 쪽에 보면은 개성이라는 지역에 그 왕건이 집안이 있었거든요. 박재권 집안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세력가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력이 커지니까는 알아서 조그만 호족들이 얘한테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대들면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시점이 왔는데 과감하게 궁예한테 붙을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세력이 있다 보니까는 대신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 대신에 우리 아들한테 적당한 직함을 달라고 해요. 장군 역할을, 성주 역할을 맡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한 정권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중부벨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부벨트를 차지하고 난 뒤에 비로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여기서 세운 겁니다. 송악에서. 송악에서 세웠다는 것은 궁예 단독으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연립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견훤은 왜 광주가 아니라 전주에 세웠냐면요, 내가 전라도만 먹을 게 아니거든.
그 향후 포석까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석이 어디다? 충청도가 원래 백제 땅이었었거든. 내가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들썩여 갖고 왕이 됐는데, 내가 백제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내세웠는데 백제 땅은 충청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충청도까지 포석을 두고 광주가 아닌 충청도에 가까운 전라도 전주에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패권을 만든, 서남벨트에서 이 패권을 구축해 갖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 둘이 이제 충돌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호족들이 나라 세울 때는 우리 연맹국가랑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 호족들이 연합해서 국가를 만드는 약간 연맹국가 성격이에요. 여기서 이거 똑같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맹국가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지 국가다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시도를 한 겁니다, 궁예가.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얘랑 결별하게 돼요. 결별했다라는 게 철원, 자기의 기반이었었던 철원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이건 자기 독자적, 자기 힘만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는 걸 한 겁니다. 시도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왕건하고 궁예 세력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자, 국호를 마진하고 태봉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뭔가 정치 개혁을 시도하는데, 정치 개혁을 시도하면서 아마도 왕권 강화를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죽이는데,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칭하면서 부하들을 죽이잖아요. 이 궁예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왕건이 쓴 거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쓴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좀 과하게 편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도 있을 텐데, 이게 호족들을 숙청해 나가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갖고 결국은 왕건이의 쿠데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진과 태봉으로 가면서 관제 정비합니다. 원래 왕족 출신이라 중앙관제 정비를 되게 잘했었어요. 광평성이라는 총리실도 만듭니다. 광평성의 시중이라는 게 국무총리고요. 이런 걸 만들면서 관정비를 해나갑니다. 이게 후고구려과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호족들을 숙청하면서 또 왕건의 세력도 좀 억압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왕건한테 빌미가 돼갖고 왕권을 뺏기게 됩니다. 이게 918년입니다. 이것도 뭐 18자 약간 욕 같잖아요. 이때 바뀝니다. 이때 왕건이 결국은 이걸 뒤집어엎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 신라는 궁예가 왕실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 왕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반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신라 왕실에 대해서. 궁예가 있을 때까지는 명확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다가 왕건이 왕이 되자마자 완벽하게 친고려 정책을 핍니다. 신라 왕들은 이제 힘도 없으니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군대든 간에 자기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군대한테 빨리 붙어야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친고려 정책을 핍니다. 이 친고려 정책이 견훤을 계속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견훤이 왕건이가 왕이 된 뒤부터 결국은 신라 침공을 막 해대게 됩니다. 그 신라 침공 중에 가장 컸었던 게 뭐냐면요, 이때도 대야성을 공격했었어요. 920년에 왕건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꾸 붙으니까 얘도 혼내러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경상북도 영천을 공격하다가 뜬금없이 군대를 딴 데 치는 척하면서, 일종의 성동격서 같은 겁니다. 딴 데 치는 척하면서 불시에 그 군대를 경주를 끌고 와요. 그래서 신라 경주를 점령합니다. 경주를 점령한 목적이 친고려 정책을 피는 이 왕들을 혼내주려고 한 겁니다. 그 왕 이름 중에 애자가 들어가면요, 누구한테 피살되는 왕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하게 죽은 사람. 경혜왕을 죽이고요. 소위 말하는 포석정에서 900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포석정에서 술 먹고 있다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포석정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술 먹다 죽은 건 아닐 거고요. 그 제사 의식을 치르다가 그 백제 군대를 만나갖고 죽게 됩니다. 그 포석정에서 죽었다. 자결을 명했다라고 합니다. 자결했다라고 합니다. 경명왕이 이 사람이 고려 건국하고 난 뒤에 이제 친고려를 펼쳤던 사람이고, 왕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 뒤에 있었던 경혜왕은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얘가 얄밉고 위험하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왕을 바꾸는데 나름 명분은 있어요. 박시왕이 왕이 되는 것은 이게 신라 지금 왕실이 지금 문란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김시왕으로 바꿔줄게 하면서 나름 명분을 세우는데,
어, 결혼의 금성, 경주를 이것도 금성이라고 합니다. 경주를 침공했을 때 약간 수를 잘못 써요. 이 신라로 갔을 때 신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전쟁은 약간 그게 있거든요. 당시 전쟁은 일종의 산업이거든, 약탈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한테 고생했다라고 해갖고 포상을 줄 때가 있어요. 약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탈을 할 때 약탈의 대상이 여성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궁궐을 침입했을 때 궁궐에 있는 궁녀나 심지어는 왕실 여자들까지 맘 놓고 그냥 풀어놓습니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요. 그래서 왕실의 여자들, 궁녀들을 이 군인들이 겁탈을 하고 그 신라 왕실에 있었던 재물들을 약탈하는데 이것 때문에 신라 귀족들이 이 후백제 견훤은 우리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게 돼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 견훤의 책사가 최승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승우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데 괜찮아, 남자는 한번 그럴 때 있는 거야, 군인들 한번 그럴 때 있지 하면서 그냥 놔줍니다. 한번 즐기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실책이 됐던 것 같아요.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확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견훤이 세웠었던 경순왕도 있죠. 친구령책을 펴요. 견훤은 안 되라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에 반해서 왕건이는 집안이 상인 출신이에요. 상인 출신이라 보니까는 이 사람이 바게이닝을 되게 잘합니다. 협상을.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협상을 하는데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게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호족들을 포섭해서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마도 필요한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궁의 견훤 왕건 중에는 왕건이 이걸 제일 잘했다는 거지. 심지어는 누구까지? 신라 왕실까지 포섭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궁의 왕건, 견훤 중에 결국은 왕건이 이기게 된 겁니다. 왕건이. 자, 신라 왕실 경순왕도 고려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금성을 침공하자 경혜왕이 고려에다가 SOS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고려 군대가 알아싸고 오는데 이미 왕은 죽어 있어. 네, 왔으니까 일단 싸우는데요. 견훤이 군대가 경주로 갔다가 이제 퇴각을 하면은 대구 쪽으로 퇴각할 것이다 예상을 해갖고 대구 쪽에 딱 군대를 이제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워낙 견훤이 군인 출신이라 싸움에서 잽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왕건이 군대가 대패합니다. 알고 길목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합니다. 이때 왕건이 죽을 뻔했었어요. 죽을 뻔했었던 왕건을 살려준 신하 둘이 있는데 이 신하가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제가 저쪽으로 도망갈 테니 왕은 다른 쪽으로 가시라고 해갖고 대신 죽어줍니다. 견훤의 군대가 모르고 이제 그 옷만 보고 그쪽으로 쫓아갔지 뭐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때 대신에 죽은 사람을 신순경과 김낙이라고 해요. 나중에 12세기 때 가면은 예종이라는 왕이 이때 두 장수를 애도하는 글을 지어요. 그걸 도이장가라고도 합니다. 애도한다, 이장, 두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기려갖고 만든 겁니다. 자, 대구 공산전투에서는 왕건이 참패합니다. 이게 927년입니다. 경순왕이 왕이 되고 927년이고요. 경주 침공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사실상 경상도 내에서 고려와 백제의 싸움이 지속이 되는데 대구 싸움은 무주공산이야. 왕건한테는 아무 적이 안 됐던 겁니다. 대구 싸움은. 자, 그랬는데 우리 고려 왕들하고 안동하고 되게 인연이 깊거든요. 안동 전투부터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판세가 바뀌어요. 이제 고려가 백제를 압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안동에서 큰 전투가 한번 또 벌어지는데요. 안동의 옛날 이름이 고창입니다. 안동의 견훤이 거기를 싸우고 있었는데 안동이 견훤 군대한테 포위돼 있었습니다. 포위돼 있었는데 왕건의 군대는 바깥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왕건의 군대 중에 거의 그 소드마스터로 불리는 거의 신급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 백전불패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유금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백제 군대를 뚫고 들어가고 그쪽 사람들하고 연합해갖고 이걸 이겨냅니다. 이때부터 후백제 군대를 이기기 시작하는데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군대가 정말 능력이 좋아서 됐던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왕건이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서 싸울 때는 그 힘의 무게가 비슷할 때는 머리카락 하나 무게만 얹어도 이게 판세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동 사람들이 고려 편을 들어주면서 야, 내가 이 상황에서는 고려 편을 들어야지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겠구나. 고려 편을 들어줌으로써 이 균형을 고려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그걸 잘했었던 게 왕건이고요. 또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게. 그래서 930년부터는 927년부터 경상도에서 고려와 백제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930년부터는 이제 고려가 백제를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싸움 졌다고 이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유일하게 왕을 둘 수 있었던,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었는데 실패한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견훤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나이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왜 문제 있어? 나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후계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후계자 문제에서 견훤이 적절한 처신을 못했던 거예요. 이성계랑 똑같아. 그래서 그 전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름에 검자 들어가는 게 전처 아들이거든요. 신검, 양검 같은. 그리고 후처 아들이 금강이라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뻐하다가 다이아몬드를 태자로 세웠는데 이 전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둬버려요. 이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검의 반란이에요. 935년입니다.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고려는 백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내분의 결과물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걸로도 판세가 꺾였고 내부도 지금 어수선한 상태라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산사를 유폐했는데 야, 이것도 기가 막혀. 견훤이 또 탈출하네. 거기를 탈출해갖고 나주로 도망가요. 나주는 누구 땅이죠? 고려 땅이잖아요. 나주로 도망가서 나주에서 왕건이 있는 개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왕건한테 기순합니다. 왕건한테 기순했는데 왕건이 진짜 사람을 정말 잘 다루나 봐요. 이 적국이었었던, 한때는 막 같이 싸우고 있었던 상대편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받아주고 오히려 큰아버지 취급을 해줍니다. 어르신하고 대접을 해줘요. 상부라고 부르면서 높여줍니다. 상부라고 하면서 대접을 해줘요. 이걸 보고 있었던, 누가 이걸 살짝 보고 있었냐면은 신라왕이 또 보고 있어요. 봐라. 고려는 가도 뭐 이렇게 죽거나 찬밥대우는 안 받겠는데? 왕건이가 견훤에 하는 거 보니까 고려는 괜찮겠는데? 경순왕이 이걸 보고 그래, 결심했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통째로 고려에다 들어바치기로 합니다. 실제 경순왕이 갔는데 경순왕을 태자보다 높은 지위를 줘요. 실제 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대우를 그렇게 해줘요. 대우를. 그리고 왕건이 자기 어린 딸을 나이 많은 경순왕한테 또 결혼을 보내주고요. 그래서 다 품어줍니다. 다. 그거 잘해갖고 여기서 이긴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귀부하자 경순왕도 귀부해요. 이게 935년입니다. 935년에 사실상 끝난 겁니다. 30년에서 5년 걸렸네. 그러고 난 뒤에 신라라는 그 땅을 있죠. 경주라고 만들어줘요. 하나의 주로 만들어줍니다. 왕건이가. 경주를 만들어주고요. 그 경주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한테 맡길게요라고 하면서 사신관이라는 직함을 줘요. 이게 왕건이한테 귀순하는 호족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거든요. 당신 지역은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줄게요 한 건데 그 시초가 신라 왕입니다. 명색이 왕인데 이거를 그냥 내 신하로 그냥 받아들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기 시작한 건데 다른 호족들이 올 때도 이제는 너 사신관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호족들이 이거 보고 나서 신났지 뭐예요. 뭐 가도 뭐 큰 차이 없겠는데? 대우해주는데? 노량진은 내가 그냥 계속 다스릴 수 있겠는데? 해주니까 호족들이 막 붙어오는 거야. 되게 머리 잘 쓴 겁니다. 견훤이 개성까지 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자신을 못 찾기 때문에 분해갖고. 그래서 왕건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군대를 내어주세요. 저 자식을 내가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해서 왕건이한테 군대를 부탁해갖고 왕건이가 지금 중국 정세를 보면 중국도 5대 19국이라고 해갖고 분열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려 군대를 총동원해갖고 이제 후백제를 잡으러 갑니다. 거기에 견훤이 앞장선 겁니다. 지 아들하고 싸우러. 그래서 이게 경상도에 있었던 백제와 고려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전투 3개를 합치면 순서로도 잘 나와요. 순서도 잘 나옵니다. 공고일리가 없지. 공고일리가 없다.
상인 출신인데 상고를 갔겠지. 공고일 리가 없지. 공고일 리가 없다. 이게 금성침공 이후에 경상도 전투 3개입니다. 그래서 경북 선산, 지금 구미죠. 구미의 1, 2천이라는 그 하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하천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랬답니다. 하천이 있고 상대편이 저쪽에 있고 후백제 여기에 있는데 이 후백제 군대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뭐 되게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봤더니 견훤이야. 견훤이 야 알만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훤이 여기서 막 뭐라고 하고 견훤이 고려 군대를 사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차려! 열중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본 후백제 군대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견훤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견훤을 모시고 있었던 장수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장수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거는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후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이 신거미가 탈출해갖고 우리 그 듣기만 해도 슬픈 데 있는데 황산, 그 개백의 황산벌 전투 있잖아요. 백제 망할 때도 황산벌, 여기도 황산벌인데 황산벌이 논산입니다. 듣기만 해도 슬픈 데죠. 논산까지 도망가갖고 거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싸우려고 시도하는데 결국은 끝납니다. 이게 사실상 끝이에요. 이게 경상북도 선산 1, 2천에서 끝납니다. 이걸 계기로 결국은 고려가 다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라는 왕국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고려라는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고려 왕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대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